자1호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0.5%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과 지역별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계기로 유흥업소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룸살롱과 클럽 등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외 유입 차단 조치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미국에선 항체를 가진 사람은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항체 검사란 무엇이고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SBS가 총선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선 결과 민주당과 여당 관련 비례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여대 야소가 될 거라는 전망이 여소야대보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구 투표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5.2%, 통합당 32%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여당 관련 비례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여대 야소가 50.5%, 야당들이 과반 의석을 얻는 여소야대가 29.6%로 나타났습니다. SBS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하면 여대 야소라는 응답은 3.5%포인트 늘었고 여소 야대는 5.2%포인트 줄었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줄 거냐고 물었더니 민주 45.2, 통합 32, 정의 6.1, 민생 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강원, 제주에선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선 통합당이 우세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통합 46.1, 민주 35.2%로 통합당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부동층은 전체 응답자의 10.5%였는데 권역별로는 충청권의 부동층이 1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부동층은 18세에서 20대가 24.5%로 가장 많고 30대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공약 정책 40.3, 소속 정당 28.5, 후보의 인물 됨됨이 25.1%였는데 적극 투표층일수록 소속 정당을 본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전체의 76.8%로 나타났는데 18세부터 20대는 54.7%에 그친 반면 50대는 88%, 60세 이상은 87.4%를 기록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은 이번 총선의 큰 관심사인 비례대표 선거 정당 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걸로 나타난 가운데 여권 성향 비례정당 두 곳의 지지도에도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어느 당에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24.2%가 미래한국당, 23.2%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응답해 두 당의 지지도가 1%포인트 차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정의당 12.5, 열린민주당 8.6, 국민의당 7.4% 순이었습니다. 열린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할 경우 더시민과 열린당의 합계 31.8%는 미안당보다 7.6%포인트 높습니다. SBS가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미안당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더시민은 2.8%포인트 상승했고 열린당은 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더 시민 지지도가 6.9%포인트 올랐고 열린당은 5.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의 총선 이후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할 것 47.7, 통합은 안 하되 연대할 것 27.4, 독자 노선을 갈 것 11.1%였습니다. 미안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선 통합을 전망한 응답이 많았지만 열린당 지지층에선 통합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더 많았고 더 시민 지지층은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퇴색시킨 잘못된 선택이란 응답이 44.3%, 상대당의 반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응답은 38.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조사 방식은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은 12.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권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총선에서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 정당마다 지금 계산이 분주합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저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오늘 여야 유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지역구와 더시민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 의석 확보를 전망했습니다.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지금 닦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안 되면 공수처 설치나 검찰개혁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특히 비례대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형 연구시설인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전남 유치를 약속하기도 했는데 통합당 충북도당이 반발하자 다른 지역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역시 과반 의석 확보를 자신했던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경기와 충청에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이면은 경제지옥의 빗장이 풀린다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론에 조국 전 장관 이슈도 거듭 제기하면서 조국과 경제 위기 이 두 가지 사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중도층과 조용한 보수층을 겨냥해 정권 심판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전북 지역을 돌며 거대 양당 아닌 제3지대를 구축하게 해달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창원 성산을 비롯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 싸울 정당은 정의당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는 오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종로 대신 전국 9곳을 돌며 당의 다른 후보들 지원에 나선 반면 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종로에서 유세를 이어가면서 정권을 심판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꼭 지켜야 할 곳으로 꼽는 부산, 경남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지역 현안인 신공항 문제를 정부와 함께 풀겠다고 약속하면서 제대로 일할 사람 뽑자는 일꾼론을 강조했습니다. 싸움은 편할 때 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우선 일부터 하고 일이 정리된 뒤에 싸워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에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역 표심 잡기에 집중했고 오후 경기 남부를 포함해 오늘 모두 9곳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줄곧 지역구 종로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조국 살리기 대 경제 살리기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조국을 추종하는 자들이 총선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현 정권을 무능, 무책임, 무도, 산무정권이라 규정하며 정권 심판론에 다시 한번 불을 댕겼습니다. 황 대표는 종로 유세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실정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정치 1번지가 종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유세에는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황 대표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막말을 했었던 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오늘 지역구 TV 토론회에서 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통합당은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녹화된 OBS의 경기 부천병 후보자 토론회. 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지난해 SNS에 올렸던 막말을 상대 후보가 문제 삼습니다. 진짜 징하게 처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 후보가 난데없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 후보가 언급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이 지난 2018년 5월에 보도한 내용으로 차 후보는 자신의 과거 막말을 해명하기는커녕 또 다른 막말로 맞선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SNS에 올린 글은 세월호를 지금까지 우려먹고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 세월호 텐트에서 일을 벌인 사람들을 향해 썼던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네, 정말 우리 차명진 후보하고 대면하고 얘기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공직 후보자 입에서 나왔다기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녹화된 토론회가 방송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토론회는 오늘 오후 방송됐는데 통합당은 방송 직전 차 후보의 제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30, 40대 세대 비하 발언 때문에 당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한 김대호 후보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30대, 40대를 비하하는 말을 했던 김대호 후보에 이어서 또 차명진 후보가 막말을 쏟아내면서 통합당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역구 후보 2명을 제명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미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됐었던 차명진 후보에게 공천을 준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건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차명진 전 의원을 경기 부천병에 공천하면서 이런 해명을 달았습니다. 완전 국민경선제로 했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막말 전력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경선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공관위는 많은 논의를 거쳤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차 전 의원은 오늘 또 막말 사고의 장본인이 됐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징하게 이용해 먹는다거나 자식 팔아 생계 챙겼다는 막말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전력에도 공천을 강행한 통합당이 예고된 참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에 앞서 통합당은 세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대호 후보도 발언 하루 만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사흘에 걸쳐 후보를 2명이나 포기하는 선택을 한 건 총선 막판 돌발 변수가 전체 판세에 미칠 악영향을 조기 진화하려는 자구책인 셈입니다. 부적절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에서는 이유와를 복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도 설화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지역 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우한 코로나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한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모두 115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경찰과 함께 그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민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종업원 A씨는 주점에서 일한 지난달 27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용객 5명, 또 룸메이트를 포함한 동료 종업원 110명과 접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주점엔 20개 안팎 개방이 있었지만 A씨는 당일 2개 방에만 머물러 접촉한 이용객은 5명 뿐이라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115명은 자가격리됐고 거주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4명이 검사를 마쳤는데 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접촉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A씨가 감염원인 아이돌 출신 배우 윤학을 만난 뒤 주점에 한 차례 나와 일했지만 이후에도 주점이 사흘간 문을 연 만큼 A씨와 접촉한 종업원 등을 통해 2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프리랜서로 속이고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도 숨긴 만큼 지난달 27일 이후 A씨의 동선 정보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CCTV 확인도 다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누락된 게 있을까 봐. 보건당국은 A씨가 고의로 사실을 누락한 걸로 판단될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가 아직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서 이번 달 19일까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걸 어기면 가게뿐 아니라 거기 있던 손님에게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업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유흥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을 비롯한 감성주점, 콜라텍 등 4개 업종입니다. 룸살롱과 요정, 바처럼 접객원을 고용한 술집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곳들입니다. 룸사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서울에만 2,000곳이 넘는데 지난 2주간 80% 정도는 휴업 권고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강행한 나머지 400여 곳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 위반한 업주뿐 아니라 종사자와 손님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해당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남 일부 대형 업소를 빼면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겁니다. 재산세에 대한 세금이 16배가 더 높죠. 그 중과세를 영업을 안 하더라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 서울시장이 문 닫으라고 그걸 면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흥업소에 대한 휴업 여부를 결단할 때가 됐다면서도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행 여부를 유보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3명 늘었습니다. 4흘 연속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24명, 45%를 넘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전 세계 148개 나라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120개국을 포함해 모두 148개국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선 우리도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효 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88개 국가가 맞대응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입국자 가운데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이들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멕시코 등 한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일부 무비자 대상국 국민만 지금처럼 쉽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나 동시에 그 이외에
외교적인 또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국익 차원의 정부는 내일 오전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 중단의 정확한 시행일과 예외 사항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자가격리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10시간 동안 낚시하러 다녀온 남성이 다음 날 또 외출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집 앞에서 24시간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JTB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53살 남성은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7시쯤 휴대전화를 놔두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5시쯤 미리 휴대전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해 놓은 겁니다.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집 근처 하천에 가서 10시간가량 낚시를 즐긴 뒤 오후 5시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다시 자가진단 상태를 올려 무단 이탈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낮 1시쯤 공무원의 점검 전화를 받지 않아 외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완주군은 남성에게 무단 이탈 시 무관용 원칙과 함께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이런데도 남성은 오늘 새벽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상태를 입력한 뒤 또 외출했습니다. 3시간 뒤에 돌아온 남성은 집 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첫날 우리가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면은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였는데도 이틀이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해서 완주군은 남성을 고발하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경찰에 집 앞 순찰차 배치를 요청한 뒤 24시간 합동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먼저 개학하는데 수업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오늘 최종 점검이 있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EBS를 찾았습니다. 내일 개학을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클래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불편함과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대응까지를 준비하는 게 지금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EBS 온라인 클래스의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1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리는 서버 증설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장 내일 온라인 개학에 참여할 학생 수가 90만 명이 넘고 앞으로 원격 강의를 듣게 될 초중고 학생을 모두 합치면 550만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익숙하지 않은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다 같은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접속이 잘 안 된다거나 수업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원격 강의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 거예요. 비유 표현. 좋아요. 4차례 연기 끝에 이뤄지는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안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술적 문제와 학생 간의 디지털 환경 격차 속에 교육 현장은 불안한 분위기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자의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되죠. 그런데 기침이나 재채기가 아니라 몇 마디 말만 해도 작은 침방울 수천 개가 튀어나오고 특히 확진자나 의심 증상 있는 사람은 면 마스크로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레이저 측정기와 초고속 카메라로 사람이 말할 때 침방울이 얼마나 튀는지 확인했습니다. 0.0165초 만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침방울 360개가 뿜어져 나와 잘 지내라는 간단한 인사만 해도 침방울 수천 개가 공기 중으로 방출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라면 이런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거나 대화, 전화 통화를 자제하라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선
확진자가 기침할 때 면 마스크나 치과용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4명에게 두 종류의 마스크를 씌운 뒤 기침했을 때 바이러스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두 경우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보단 적었지만 상당량의 바이러스가 배출됐습니다. 기침할 때는 마스크가 살짝 들뜨면서 위아래로 침방울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는 조금 고효율 마스크인 KF94 이런 게 적절할 수 있겠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요 며칠 뉴욕주의 사망자가 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있는 사람은 일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장의업자 로드리게스 씨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We're getting families crying on the phone to us.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을 냉동 차량에 임시 보관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Because we are trying to accommodate these hospitals that keep calling us, trying to get bodies out of their morgue because they're running out of space. 뉴욕주 사망자만 731명. 하루 최다 사망자가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신 임시 보관에 농장의 냉동 창고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체로도 하루 새 가장 많은 1,700여 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3,000명을 넘었고 감염자도 40여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항체를 가진 사람을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ou can't catch the virus because you have the antibodies in your system, which means you can get to work, you can go back to school,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이 항체를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얼만큼 이 씨가 감염됐고 이제 사회를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뉴욕주는 미 식품의약국 FDA가 항체 검사 진단을 승인하면 인근 뉴저지, 코네티컷주와 함께 항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항체 검사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자, 코로나19 검사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감염됐는지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완치돼서 이제는 퇴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검사한다는 건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건지 또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건지 자세한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는 바이러스 자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바이러스가 없거나 있더라도 양이 매우 적으면 음성으로 판정합니다.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양성 판정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연구팀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175명 중 3분의 1가량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퇴원 시 혈액 속 항체양을 비교해보니 재확진 사례자의 경우 항체의 양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의 양이 적으면서 항체양이 많으면 재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선 무증상 감염자가 최대 50%나 된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미 항체를 일정량 이상 보유한 사람은 완치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게 미국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국내에선 공항에서 이런 식의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자는 견해도 나옵니다. 비록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검사를 하고 재빠르게 신속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도착하기 전에 상대방 국가에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다만 신속 진단 항체 검사는 정확성이 7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단과 퇴원 기준을 정할 때 신뢰도를 높이려면 바이러스 검사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효과적인 코로나19 항체의 양이 얼마인지, 항체의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일본이 오늘부터 도쿄를 비롯한 지자체 7곳에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이제는 각 지자체가 어떤 가게들은 문을 닫게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내놔야 하는데 또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긴급 사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포로 대상 지자체들이 비상조치를 시행할 법적 권한을 얻었지만 도쿄도는 하루가 지나도록 긴급사태 기간 동안 휴업을 요청할 업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対象施設などについて国との間で調整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쟁점은 남성 대상의 이발소와 주택용품 매장입니다. 이발소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지고 주택용품 매장도 밀폐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라 휴업 대상이라는 게 도쿄도의 입장이지만 일본 중앙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업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開いていただかなきゃいけない事業、他にも理美容もそれだと思いますし、ホームセンターも日常生活の必需品を買い揃えるのに必要な事業だと思っております。 긴급사태는 발령됐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무의미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긴급 상황인데 이발소 문제가 발목을 잡은 형국입니다. 또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는 민간 시설에 휴업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강제력 없는 긴급사태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이 부분적인 봉쇄 조치만으로 코로나를 잡으려는 도박에 돌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에서는 오늘 144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하루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중국에서는 우한에 내려졌던 봉쇄 조치가 76일 만에 풀리면서 오늘 하루 6만 명 넘는 사람이 우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다른 도시들은 우한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새벽 0시가 되자 차량들이 꼬리를 물며 우한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한 시민들은 거리에서 봉쇄가 끝났다는 기쁨의 함성을 터뜨렸고 일제히 불을 밝힌 건물엔 영웅도시, 영웅인민이란 글이 새겨졌습니다. 76일간 발이 묶였던 사람들은 공항과 기차역으로 몰렸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받은 6만 5천여 명이 우한을 빠져나갔습니다. 발병지 우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은 거의 사라졌지만 누적 확진자 5만 명, 사망자 2,500명이란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우한시는 봉쇄 해제를 자축하면서도 주거지역 통제를 유지하고 외출과 이동에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解封通道不等于解除防控. 베이징 등 다른 도시들은 우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검사와 격리 조치에 나서는 등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우한 기피, 주홍긋이란 비판도 있지만 코로나 종식 선언을 원하는 중국 정부의 긴장감이 반영돼 있습니다. 해외 유입과 무증상 전파 이 두 고비를 넘긴다면 중국 정부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체 환자가 한 1만 명 정도 되지만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몇몇 나라에서는 이 바이러스 퍼지는 걸 막는 데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이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은 한 달 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코로나19가 퍼지자 수도에서 180km 떨어진 고향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부 회의조차 주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난달 신병치료차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두문불출하다 최근에야 TV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 확진자는 1만 명 정도로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검진 시스템 미비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 수가
공식 집계 수십 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게다가 열악한 아프리카의 의료 수준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가올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Difficult to imagine how the healthcare system that was undermined and weakened by the over 10 years of armed conflict would be abl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전국의 인공호흡기가 석 대뿐이고 짐바브웨에선 의료 장비 부족으로 의사가 장갑도 끼지 않고 수술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경 폐쇄와 통행 금지로 물자 부족이 심해지면서 아프리카 빈국의 서민들은 코로나 감염보다 굶어 죽는 게 더 걱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공항에서 지내는 주인공을 그린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는 그 영화처럼 일주일 넘게 공항에서 먹고 자는 러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안구역인 인천공항 환승구역 의자에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러시아 특별기를 기다리고 있는 러시아인 약 50명입니다. 미국이나 태국 등에서 한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들어온 이들은 대부분 지난달 말부터 특별기를 기다렸지만 특별기가 오지 않자 여기서 일주일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Can't leave the airport because if we would leave the airport, we have to stay at quarantine for 2 weeks and have to pay for $100 a day.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에게 2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들이 공항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Exhausted, they disappointed. We said, okay, we can't wait. Just need the accurate date when they can go home. 러시아 정부가 인천공항으로 띄우겠다고 한 특별기는 지금까지 4차례 이상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특별기로 한국에 오려던 하바롭스크 유학생들도 현지에서 발이 묶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정말 허탈하고. 내일 오후 러시아 특별기가 다시 예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취소되면 러시아인들의 불편한 공항 체류는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원래 이맘때쯤 제주에 가면 이런 노란 유채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온 나라를 덮친 전염병 때문에 이런 봄의 선물들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꽃 구경하러 사람들이 찾아오자 결국 서귀포시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도 뽑혔었던 유채꽃밭을 갈아엎었습니다.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노랗게 펼쳐진 유채꽃밭을 트랙터 4대가 바쁘게 오갑니다. 트랙터에 빨려 들어간 유채꽃은 산산조각난채 흩뿌려집니다. 이곳은 매년 제주 유채꽃 축제가 열리던 장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20만 명 가까이 방문하던 축제까지 취소했지만 상춘객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1000명 가까이 몰리자 서귀포시가 결국 유채꽃밭을 갈아엎기로 한 겁니다. 축제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파쇄를 하게 돼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마을 주민 전부가 대단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란 유채꽃이 가득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두 갈아엎어 황량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축구장 10배에 달하는 9.5헥타르가 반나절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유채꽃 광장 주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10km의 녹산로 유채꽃도 모두 제거됐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축제를 준비해왔지만 주민 30%가 고령자고 얼마 전 강남구 유학생 모녀 확진자가 인근에 머무르다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채꽃밭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제주의 봄철 명소인 유채꽃 광장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형제가 숨졌습니다. 안에 있던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형이 집에 들어갔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울산 동구 전화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 5분쯤.
이불로 집에서 자고 있던 9살 동생과 동생을 구하려던 18살 형이 숨졌고 아파트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00여 명은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형과 친구가 라면을 먹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초를 피우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뛰어든 김모 군은 불길을 피해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은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동생을 데리고 거실 베란다 근처까지 나왔지만 끝내 구조는 하지 못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형제의 아버지는 식당 영업 준비로 집을 비웠고 어머니는 일 때문에 경주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1997년 준공된 15층짜리 건물로 당시엔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형제의 집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20대가 단속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추격전 끝에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도주하던 차량은 뒤쫓아오는 차들을 피해 좁은 골목길로 달아납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천안 서북구 한 사거리에서 27살 A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벌인 도심 질주극입니다. 10여 분간의 위험천만했던 추격전은 근처에 있던 견인차 세대가 도주 차량을 에워싸면서 끝이 났습니다. 단속하는 경찰관 그 우측 팔을 좌측 사이드미러로 한번 쳤고 다시 앞으로 도주하려다가 그 피해 차량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우측 전면으로 다시 한번 들이받고 현장에서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추격전을 펼친 견인 차량 기사는 주위에 있던 동료들까지 불러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동료 기사가 도주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전을 듣고서 같이 이제 잡으려고 간 건데 뭐 인사사고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는 거잖아요. 뭐 경찰이고 뭐 시민이고 떠나서 다 사람이 다쳤으니까 무조건 잡으려고만 했었죠.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9%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모두가 감염병으로 어려운 이때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출연료를 기부한 스타들도 있고 기업들도 또 시민들도 함께 힘을 내자며 응원과 격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SBS도 코로나19 긴급 지원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이성훈, 정다은 기자입니다. 레디, 액션! 야! SBS 예능 프로그램 만남의 광장 출연진 4명이 광고 촬영차 한 대 모였습니다. 광고 출연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기부를 한번 다 같이 해도 좋겠다라는 얘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오늘까지 찍은 광고까지 다 해서 기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전액이라고 해야지. 전액입니다. 전액. 네. 적지 않은 기부금 액수. 자랑할 법도 하지만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액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횟수도 중요하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해보니까 했다는 걸 알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니까. 기부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부는 배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부를 제안한 백종원 씨는 개인 광고 출연료까지 선뜻 내놨습니다.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전동 카트를 타고 소외계층에 가정 간편식을 전달하는가 하면 KT는 임대료 압박을 받는 식당에 도시락을 대량 주문하는 사랑 나눔 도시락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등교 개학을 앞둔 교무실에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가위로 천을 쓱쓱  잘라내고 지금 마스크 재단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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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중에 있습니다
교실에선 재봉틀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싸기도 하고 물량 자체가 적기도 해서 만들기로 했어요. 시작은 이제 교직원들끼리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나도 하고 싶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마스크는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마스크 쓰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인 이강식 씨는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모아 올해 환갑을 맞은 며느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어디 나가질 못하니까 맛있는 거나 사 먹으라고 그냥 조금 준 거예요. 귀중한 돈의 용처로 며느리가 떠올린 건 바로 기부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신 분들이 나를 이렇게 주셨구나. 귀한 돈 귀하게 쓰자. 물 한 병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온라인상에서도 마스크 기부 챌린지 같은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뉴스도 NGO와 함께 코로나19 긴급 지원 캠페인을 펼칩니다. SBS 뉴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캠페인 배너를 누르거나 NGO G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기부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소외계층에 마스크와 식료품을 전달하거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부금 사용처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기부는 자랑해도 되는 것이다. 기부는 내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기부는 기만이다. SBS 이성훈, 정다은입니다. 네, 정부는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에 미리 소비하고 미리 투자하도록 해서 일단 돈이 돌게 하겠다는 겁니다. 화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은 종전의 2배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모두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음식, 숙박, 관광, 공연, 여객 운송업 등이 대상입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에 구매할 물건이나 서비스를 6월 이전에 결제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액을 1%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외식업계에 업무 추진비 900억 원을 미리 결제하고 항공권 1,600억 원어치도 미리 사주는 등 2조 1,000억 원 정도를 앞당겨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담배와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하반기에 예정된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공분야 건설 투자도 조기 집행합니다. 최근 소득이 급감해 신용대출과 정책금융대출을 연체할 위기를 맞은 개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까지 3개월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대검 감찰본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MBC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에 여권 인사 비위 사실을 얘기해달라고 압박했다며 관련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에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해당 기자와 검사장 모두 보도에 언급된 통화는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제보자 신원이 공개되면서 제보 의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부 지시로 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MBC와 채널A가 녹취록 제출 요청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어제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녹취록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감찰 개시 여부를 판단하자며 중단 지시를 내렸지만 한 부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찰 개시를 하려면 감찰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한동수 부장이 만들었는데 스스로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제 시민단체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채널A와 MBC 측을 각각 고발 고소함에 따라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박사방을 비롯한 성착취 범죄 피해자들은 신원이 알려질까 봐 또 보복당할까 봐 먼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일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조주빈을 고소하기로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사방 피해자 A씨. 경찰 수사로 주범 조주빈이 구속됐지만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영상이 언제든 재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뿐 아니라 이른바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는 주변의 왜곡된 시선 때문입니다.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그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근데 그 피해자라는 애들도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번은 꼭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편견과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A씨를 비롯한 박사방 피해자 일부가 용기를 냈습니다. 조주빈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고소인으로서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 목표는 피해자 보호하는 거, 그리고 피해자 의사 반영될 수 있도록 기소랑 공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경찰이 확인한 박사방, N번방 피해자는 모두 100여 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보호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막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단정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당장 한 달만 지나도 다시 조용해지고 막 기사가 없어지고 그러기 시작하면 다시 또 공유하기 시작하겠죠. 다시 또. 전 그게 그냥 무서운 거예요. SBS 정반석입니다. 네,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총선 리포트입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판세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정윤식 기자가 호남 지역을 짚어봅니다. 호남 2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24곳은 우세로 나머지 4곳은 접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생당과 무소속 등 다른 후보들은 실제 민심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이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꼽은 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 이듬해 GM 공장 폐쇄, 군산 지역 경제엔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큰 회사가 몇 군데 문을 닫으면서 인구 유출도 많았고 해서 그게 가장 급선무인데 후보들 모두 지역 경제 회복이 공통 공약인데 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여당 소속,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경험을 앞세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총선 승리에 군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선으로는 안 됩니다. 검증된 일꾼 중진 의원 3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달 2차례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불과 0.5%포인트 지지율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SBS 여론조사에서 호남 유권자의 67.9%가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는 민생당이 호남 지역구 9곳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세 지역으로 꼽는 곳도 3곳 정도입니다. 4년 전에 호남에서 2석을 얻은 통합당은 이번엔 12곳밖에 후보를 못 냈고 비례위성정당에 표를 달라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지다 보니 민생당 후보가 이낙연 마케팅을 하고 무소속 후보가 총선 뒤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